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평생 구박받고 이제는 맞기까지 하는데 아빠도 혼자 살면서 고생 좀 해봐야 해요. 자식들의 간절한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직접 말해봐. 준우 말이 맞아?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평생 먹여 살렸더니 배은망덕하게 이제 와서 이혼. 그래, 좋아, 해. 4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집, 그리고 자식들이 매달 준다던 용돈. 그걸로 조용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지고 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추운 겨울 새벽, 저는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를 나섭니다. 72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행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황혼이혼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2살 김정순입니다. 아침 6시 남편 박희순이 또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만 났는데도 벌써 잔소리가 쏟아져요. 아니, 그릇 좀 조용히 씻으면 안 돼. 사람이 잠을 자야지. 4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금은 그저 귀를 닫으면 그만이에요. 남편의 잔소리는 이제 빗소리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쉬지 않았어요. 국이 짜다, 밥이 되다, 반찬이 없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들 준우랑 딸 민서가 잘 자라줬으니까요.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72번째 생일이에요.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민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오빠네랑 같이 갈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들이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아들과 딸이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집안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서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에서 달콤한 생크림 냄새가 났죠. 손주들이 할머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일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야, 물 좀 가져와. 목 마르게.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와. 손주들이 노는 걸 구경하면서도 제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차 타오라, 접시 가져오라, 방 정리하라. 자식들 앞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죠. 며느리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은데 왜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볼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우가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는 제 손을 꼭 잡았죠.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김치가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밥이 찰지다. 식사가 끝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민서가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아주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요? 젊을 때는 우리 때문에 참았다 쳐도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눈치챘구나 싶었죠. 그동안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준우까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컸잖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아빠랑 이혼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제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 없이 살아봐야 고마운 줄 안다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혼하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면서 준우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엄마 좀 그만 괴롭히라고요. 남편은 콧방귀만 뀌었죠. 뭐가 괴롭혀? 다 너희 엄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 말에 민서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고 저는 홀로 부엌을 정리했어요. 생일 케이크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했죠. 72번째 생일날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자식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어김없이 남편의 잔소리로 눈을 떴어요.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늘 그랬듯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남편의 투덜거림은 계속됐죠. 숟가락 놓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릇 닦는 소리가 거슬린다. 45년을 들어온 잔소리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거든요.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에요. 오후 2시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죠. 어디 가는 거야? 저녁은? 동창 모임 간다고 했더니 또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맨날 나가니까 집안일은 언제 하냐고, 저녁은 꼭 일찍 들어와서 차려야 한다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순자는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고 자랑했고, 영희는 손자 돌잔치 사진을 보여줬죠.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저녁까지 먹고 차 한 잔 더 하다 보니 어느새 9시가 넘었어요. 서둘러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밥은? 나 저녁도 못 먹고 굶고 있었어.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4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때린 겁니다. 4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뺨의 열기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 앞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세월이 아까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것도 막막했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제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달라고 했고 저도 평소처럼 상을 차렸어요. 부은 뺨에 얼음찜질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쯤 민서가 들렀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부었잖아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민서는 끈질기게 물었어요. 결국 어제 일을 털어놨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제는 때리기까지 해요? 엄마, 왜 바보처럼 맞고 사세요? 당장 이혼하세요. 그 주말 준우와 민서가 남편이 골프 간 사이에 집으로 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저를 마주 봤죠.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아빠랑 이혼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고,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평생 구박받고 이제는 맞기까지 하는데 아빠도 혼자 살면서 고생 좀 해봐야 해요. 준우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어릴 때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고. 아빠 얼굴 보기도 싫은데 엄마 때문에 참고 오는 거라고요. 엄마가 이혼하면 자기들도 아빠 볼 일 없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혼하면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45년을 함께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남남이 되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와 민서가 번갈아가며 전화했어요. 결정하셨냐고,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빨리 이혼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된 전화 공세에 지쳤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들을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엄마 결정했어. 이혼할게. 전화 너머로 민서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잘 생각하셨다고.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날 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자식들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이 왔습니다. 준우와 민서가 일찍부터 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모두 모이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버지 앞에 섰어요. 저는 부엌문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손이 떨렸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온 겁니다.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평생 그 시선에 주눅 들어 살았는데 오늘은 피하지 않았어요. 뭐, 네 엄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직접 말해봐. 준우 말이 맞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왔지만 용기를 냈어요. 자식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게 힘이 됐죠. 네,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작했죠. 평생 자기가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구냐고. 자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라고요. 늘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러니까 엄마가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엄마를 무시하고 구박하시면서 무슨 큰 소리세요? 민서의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벌개졌죠.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어요. 그래, 좋아. 이혼해. 나도 아쉬울 거 없어. 대신 한번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 자리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계산기를 꺼내 들고 숫자를 두드렸어요. 차갑게 재산을 나누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쉽게 갈라설 수 있다니요. 남편이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복잡한 거 싫으니까 당신이 선택하라고요. 집을 가질래? 아니면 국민연금이랑 예금 3억을 가질래? 집은 시세가 4억이니까 공평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으면 막막할 것 같았죠. 나이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떠돌아다니는 건 싫었어요.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집을 가질게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씩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살 곳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 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죠. 빨간 도장이 찍힐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국민연금 포기각서도 썼습니다. 수중에는 그동안 아껴둔 비상금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매달 기초연금 33만 원과 자식들이 준다는 용돈으로 살아가야 했죠. 막막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작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준우와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준비했더군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드디어 아빠한테서 해당됐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 저녁 제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처음으로 남편 눈치 안 보고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늦게까지 수다를 떨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이제 매달 용돈도 드리고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요. 준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나서주니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대자로 누워 잤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혼한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늘 들리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죠. 다시 잠들려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어요. 45년 동안 매일 듣던 소리라 귓가에 남아있나 봅니다. 천천히 다시 누웠어요. 아, 이제 남편이 없구나. 정말 혼자구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안도감과 허전함이 묘하게 뒤섞였어요. 그래도 편안함이 더 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죠. TV를 켜고 아침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시끄럽다고 껐을 텐데요.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순자네 집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죠. 이혼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정순아, 정말 이혼했어? 잘했다. 그 영감탱이한테서 해방됐구나. 친구들이 축하해 줬어요.
누구는 소주를, 누구는 과일을 꺼내놨죠. 즉석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친구들도 자기 남편 욕을 하며 같이 웃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7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영감탱이가 난리치겠네 하고 일어서려는데 아차,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밤 10시까지 놀았어요. 45년 만에 누린 자유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진작 이혼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았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죠. 엄마, 생활비 부족하시죠? 저희가 매달 2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20만 원 드릴게요.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4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죠. 거기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치면 73만 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고정 지출만 50만 원이 넘었어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약을 사고, 병원을 가면 금세 바닥이 났어요. 비상금 3천만 원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공공근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네 청소나 공원 관리 같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공공근로는 재산이 없는 분들 위주로 뽑는다고, 집이 있으면 후순이라고 했어요. 대기자가 많으니 기다리라고만 했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사이 비상금은 계속 줄어들었죠. 이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준우와 민서의 용돈이 이번 달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입금 내역이 없었죠. 아이들도 살기 바쁠 텐데 용돈 왜 안 주냐고 묻기도 미안했습니다. 혹시 깜빡했나 싶어 며칠 더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한 달만 그런가 했는데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지원이 끝났구나. 말없이 끊어진 용돈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부모 도와주느라 고생했을 아이들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죠. 주말마다 온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혼자서는 병원 가기도 힘들어서 민서에게 전화했죠. 엄마, 지금 유치원에 서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잔소리와 구박을 하면서도 병원엔 데려다 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불러서 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비 3만 원, 약값 2만 원. 택시비까지 합치니 하루에 7만 원이 나갔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텅 비어 있었죠. 민서가 가져다 준다던 반찬도 언제부턴가 끊겼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대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비상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 벌써 절반이 사라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TV 소리도 잔소리도 없는 적막한 저녁.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정말 혼자가 된 거구나 싶었어요.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비상금 3천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500만 원.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생활비와 병원비로 매달 1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돈 걱정에 뒤척이다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담당 공무원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직도 대기자가 많아서요. 집이 있으시니까 순위가 계속 밀려요.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집을 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집마저 없으면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죠. 평생 일궈온 것이 이 집 하나뿐인데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봤어요. 작은 손수레를 끌고 박스를 주우며 가고 있었죠.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거 하면 돈이 좀 되나요? 돈. 하루 종일 해봐야 1,000원, 2,000원이지. 그냥 운동 삼아 용돈이나 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000원이라니. 그래도 그 할머니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도 씩씩했죠. 며칠 후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삐었던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저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돈이 1,500만 원인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니. 수술하면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알겠다고만 하고 집에 왔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팠어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걸을 때는 더 아팠죠. 진통제로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했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도움을 청했죠.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전세 대출 갚느라 정말 빠듯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남편한테 말하기가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서 큰 돈을 빼기가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용돈 준다고 잘 모신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서요. 수술비와 2개월 입원비로 1,200만 원이 나갔어요. 퇴원할 때 통장에는 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퇴원 후 빈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막막함.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통장.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20년 동안 정들었던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3억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4억이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3억이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집이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로.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구나 싶었죠.
이삿날 준우와 민서가 왔어요. 엄마, 이런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셔야죠. 혼자 다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돈은 제대로 받으신 거 맞아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통장을 보여줬더니 그제야 안심하더군요. 3억에서 보증금 2천만 원 빼고 2억 8천만 원. 아이들은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보면서도 왜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지. 좁은 반지하 방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곳까지 왔구나. 이혼만 안 했어도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반지하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익숙해질 무렵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래요.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돈이 2억 8천만 원뿐인데 1억이라니. 엄마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준우는 계속 사정했어요. 2년 후 전세 끝나면 꼭 돌려준다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다고요. 며칠 동안 전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 자식인데. 결국 1억을 보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서가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서준이 아빠 회사에서 잘렸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하려는데 1억만 빌려주세요.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요. 아들에게만 주고 딸은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요. 민서도 1억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2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억 8천만 원에서 2억을 빼고 집 보증금 2천만 원을 빼니 6천만 원. 아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또 나갔으니 실제로는 5천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이제 집도 없으니 공공근로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할머니, 지금 겨울이라 공공근로 사업이 끝났어요. 봄에 다시 시작하니까 3월에 오세요. 그때는 조건 되실 거예요. 3개월. 그동안 또 돈을 까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집에 와서 구인 광고를 뒤졌어요. 식당, 마트, 청소.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72살이라고 하면 끊어지고 허리 수술했다고 하면 또 끊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만났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용돈을 번다고 했죠.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볼 때 쓰던 작은 수혜를 끌고 나갔어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폐지까지 주어야 하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죠.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박스를 주웠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쌓인 깨끗한 박스들을 보고 손을 뻗는 순간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는 분 있어요? 버려진 박스도 주인이 있다니. 쪽팔려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조금 더 가다가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수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딴 데 가서 주워. 폐지 줍는 것도 구역이 있다니. 황당했지만 싸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먼 동네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박스와 고철을 모았어요. 수레가 가득 찼을 때는 뿌듯하기까지 했죠. 저녁에 고물상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저울에 달더니 1,000원을 줬어요. 1,000원.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주운 게 겨우 1,000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허리에 붙일 파스가 3,000원.
하루 번 것보다 비쌌죠. 그날로 폐지 줍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통장 잔액이 또 줄어든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더 많이 주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겨울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폐지를 주우며 동이 텄습니다.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72살에 새벽부터 폐지나 줍고 있다니. 빈 박스를 접다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나처럼 고생하고 있을까? 1년 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남편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이혼하면 다시는 안 본다고 했잖아. 왜 전화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새벽 시장 골목에서 폐지수레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자식들의 등살에 못 이겨 이혼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제 돈만 가져갔죠. 매달 준다던 용돈은 6개월 만에 끊겼고 아플 때 병원 한 번 같이 안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죠.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도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구박하고 잔소리해도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밥은 같이 먹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자식들도 살기 바쁠 테고 저도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겠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식들 등살에 못 이겨 72살에 이혼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